첫 번째 연자는 이태규 박사님이신데요. 현재 오송 메디컬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의 New Drug Development Support Center의 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20분간 강의해 주실 내용은 Acceleration of Biotherapeutics R&D through 오송 New Drug Development Center입니다. 이태규 센터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오송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 그 많은 의학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고 어떤 기술을 갖춰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바이오 의학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스케치해 보겠는데요. 이 신약 개발의 신약 시장은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6.9%로 성장하고 있고 2024년에 1,200 빌리언 달러로 돼가지고 우리나라 예산이 한 2.5배 정도로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게 작년에 나온 데이터라 올해 또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다소 좀 변경될 수 있겠지만 추세는 이렇게 될 거라 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오펀 드럭이 말하자면 희귀병에 관련된 이 시장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한 20% 정도 차지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약은 합성의학이었죠. 그래서 그 화합 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 약을 만들고 그걸 많은 분들이 이제 약으로 먹고 해서 치료 났는데 이 시장이 점점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 바이오 신약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0% 정도 되면서 2024년에는 한 32% 정도 차지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상위 100개 품목만을 이게 분석을 해보면 합성의학과 바이오의학이 한 반반 정도 세일즈 볼륨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이 추세를 좀 살펴보시면 이 빨간색이 합성의학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바이오의학인데 2011년만 해도 상당히 많은 합성의학이 상위 10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은 12 빌리언 달러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았는데요. 요 당시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특허가 많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이제 합성의학이 내려가고 바이오의학이 등장하고 현재 2019년, 20년 되면서 거의 반반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세는 아마 계속 될 거라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그동안 유명했던 약은 휴미라는 약이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눈여겨볼 약은 키투르다 같은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되겠죠. 그래서 팔리는 금액은 상당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이오의학 하면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 간단히 보시면 이 바이오의학은 그 살아있는 오거니즘을 통해서 생산된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백신 종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여러 백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휴먼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혹은 휴미라 같은 그 유전자 제조합을 통해서 만드는 많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단백질 의학 그게 속하게 되겠고 그리고 셀 세라피 해서 이제 우리가 스템셀이나 이런 셀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도 여기 속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를 해가지고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DNA라든지 방법으로 또 이제 치료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바이오약도 이제 특허가 끝나면 바이오시밀러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올 수가 있죠. 이같이 이제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합성의학은 일반적으로 합성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품질 유지라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근데 바이오의학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거 연구하는 방식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허가받은 약을 살펴보면 작년이네 그죠? 2019년에 한 48개 약이 허가되었습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시면 2000년대 초기에 상당히 이 약을 만드는 그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위기설전도 돌았고 약을 만드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는 이런 여러 가지 리뷰도 나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약을 만드는 제약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식약처의 노력이라든지 미국 FDA 그 다음에 바이오마커 같은 이런 새로운 기법을 통해서 그 새로 등단하는 그 신약
개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이라 표시한 거는 BLA, 말하자면 바이오 의학이고 이 밑에 있는 긴 거는 합성 의학입니다. 이 신약 만드는 과정을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이 연구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구에서 이제 약을 만들겠다고 결정하면 개발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 개발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비임상, 독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한테 실험한 임상이 있겠죠. 그래서 과정 거치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이제 우리가 명명을 하죠. 처음에 이 임상 들어갈 때를 우리가 IND 파일링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허가 받을 때 합성의약 같은 경우는 NDA, 바이오약 같은 경우는 BLA라고 통칭해서 얘기합니다. 미국 FDA 같은 경우에 이 트랙이 이제 CDER에서는 주로 이제 뭐 항체라든지 합성의약 같은 걸 다 하고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나 이런 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CBER라는 데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트랙과 이름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 개발 단계를 보면은 상당히 오래 걸려요. 뭐 10년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뭐 올해같이 긴급하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빠르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성의학과 바이오의학을 약간 비교하면 이 임상 단계에서 성공 확률이 바이오가 좀 이렇게 높은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가 임상 1상에서 허가까지 성공 확률이 한 13% 되는데 반면에 바이오의학 같은 경우에는 한 32%가 되죠. 그리고 바이오 마커를 쓰면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2조 든다, 3조 든다는 얘기 있는데 이건 그 약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회사가 투자한 다른 여러 가지 실패한 약물까지 다 포함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약물 하나를 개발할 때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그 치료제 분야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이 X축은 뭐냐면 이 성장 세일즈 그로스고요. 위에는 절대 이제 판매량입니다. 그래서 이 캔서가 상당히 성장도 높고 많이 팔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류마티스 당뇨 이런 경우에 좀 낮은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 만든 데이터라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 치료제도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돼서 와 있지만 올해 겪으면서 이 성장도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좀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캔서 시장 굉장히 많고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당뇨 이렇게 류마티스가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이 약을 만드는데 전반적인 과정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그 약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고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상당히 그 아카데미아나 회사 같은 데서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 약물들을 연구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약을 만들고 그다음에 제약사가 그걸 개발하는 이런 포맷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예전에 한 10년 전쯤엔 한국에 많은 앞부분에 연구는 진행됐는데 이 중간 단계가 많이 없음을 국가에서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만약 초기에 아카데미아에서 나온 결과물을 어떻게 하면 제약사나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걸 원활히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시작하면서 이 과정을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센터 기구가 있어야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송하고 대구에 신약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오송에는 좀 바이오 신약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고 대구는 합성의학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가지고 이 약을 만드는데 지원해주는 센터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오송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이오의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 오시면 역에서 택시 타고 5분 오시면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재단에 도착할 수 있고 거기에 신약개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메리트는 장점은 이 단지가 6개 그 국제기관 식약처나 CDC, NIH가 여기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살펴보면은 이 천복 단지에서 특별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자유스러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젝트가 2009년부터 2038년까지 30년 프로젝트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 건물이 완공이 돼서 현재는 그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또 과기부나 산업부와 관련돼서 다 그 프로젝트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개발지원센터가 아까 여러 가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약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단계를 지원해 드리냐면 타겟이나 이런 거 발굴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나 연구소에서 발굴되면 그걸 통해서 어떤 특정한 합성의학이다 아니면 항체를 만들고 싶다 하실 때 오면은 여기 그 항체를 찾고 만들어서 개발시키는 그 일련의 과정을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 일을 갖다가 지원해 드리면서 나중에 그 IND에서 임상에 필요한 시료 생산도 GMP 시설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한 곳에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인프라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고요. 또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동물 센터가 있어서 양쪽 센터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센터가 있어서 나중에 저기 임상에 관련된 시료를 갖다 생산할 때 이 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제 이제 그림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제일 높은 빌딩이 이제 신약개발지원센터입니다. 그 뒤에 이제 의료기기 센터가 있고 여기가 생산센터입니다. 굉장히 그 주변에 여기 메스티안 병원과 또 최근에 이제 임상시험센터도 지금 계획 중이고요. 여기 뒤쪽으로 식약처와 보건 여기 CDC, NIH가 다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겟부터 약을 만드는 과정에는 1년에 쭉 마치 그 기다란 줄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갔다가 다시 실패하면 또 돌아오고 하면서 또는 뒷부분에 임상의 결과를 앞부분에서 미리 예측해서 그것도 도입을 하는 등 활발하게 이제 교류를 하는데 어떤 요 중점 좋은 물질을 만드는데 집중해서 저 신약개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내부에는 지금 다양한 그 신약 개발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최적화를 담당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를 담당하는 파트, 그 다음에 CMC라 해서 세포주도 만들고 배양 정제를 맡는 분야, 그 다음에 분석을 맡은 이런 부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한 100여 명 정도 되어 있고 많은 기술을 지금 갖춰놓고 있습니다. 이 도시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교수님께서 이 어떤 예를 들어서 캔서를 연구하시다가 좋은 이 타겟을 찾았다. 그다음에 그 진을 갖다 낙오시켜서 보면은 그 나중에 피노타입이 정상으로 오더라. 그러면 그 물질을 억제하면 이제 약이 될 수 있겠죠. 좋은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또 밸리데이션을 거친 다음에 그럼 항체를 만들어서 그럼 접근하겠다 하실 때 저희 쪽에 오시면은 여러 얘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걸 말씀드리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과제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해 주는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실 텐데 국가적으로도 여러 지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개발시키는데 저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상당히 기술들이 우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기술도 갖춰야 되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그동안 한 8년 정도 있으면서 이 센터를 이제 키우면서 갖춘 기술들을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최적화 관련해서 항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찾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FC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해플라이프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물질을 갖다가 그 나중에 사람이 들어가서 면역을 일으키지 않는지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일반적인 PK 톡스도 갖춰놨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약은 합성의학과 달리 상당히 분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스를 현재 7대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다양한 분석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램부터 해서 배양하는 그런 프로세스 디벨롭먼트 이게 말하자면 항체를 만들고자 할 때 일련의 과정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는 또 셀하고 진서라피 파트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 개발하는데 여러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각 파트마다 이 기술을 갖다 좀 이렇게 쭉 나열했습니다. 나중에 참조 이 홈페이지에 보셔도 되고 이 발표자를 보시면 될 텐데 이 파지 디스플레이 통해 가지고 찾는 법, 그다음에 FC 엔지니어링을 기술들, 그다음에 이 프로테인 스테빌리티 올리는 방법, 진 세라피 등 관련된 기술들을 잘 갖춰놨고요. 대표적으로 그 페이지 패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솔리드 페이지나 셀을 이용한 패닝, 그다음에 이뮤나이즈 시킨 다음에 다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다시 하는 패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리셉터나 뭐 GPCR 같은 것도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그 상호에 대한 라이브러리도 갖춰서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그 FC 리셉터는 무슨 얘기냐면 항체는 우리 몸에 들어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됩니다. 그 이유는 그 세포에 있는 FC 리셉터하고 붙어가지고 셀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또 리사이클이 되죠. 이런 걸 통해서 한 2주, 3주 정도 있게 되는데 저희가 그걸 더 늘리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외국 교수님과 같이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냈고 이 기술을 국내 또 회사들에도 라이센스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에피커시 파트도 뭐 복잡하게 보이지만 약물의 그 특성을 갖다 연구하기 위해서 좀 일반적인 걸 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뮤노제네시티입니다. 항체든 단백질이든 뭐 새로운 걸 만들면 몸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그 면역 원성을 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약물에 대한 또 항체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그렇게 면역 원성을 띠지 않는 물질을 이제 찾아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 인실리코에서 이뮤노제네시티를 측정하는 기술을 갖춰놨고요. 실제로 다양한 HLA 타입의 사람들의 피를 얻어서 그걸 이제 인비트로에서 과연 그 넣어준 항원이 넣어준 단백질이 이 셀들을 활성화시키는지를 측정함으로써 이뮤노제네시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임상 샘플도 분석할 수 있게 식약처에 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또 임상하시면서 생기는 그 여러 다양한 샘플 분석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합성의학 같은 경우에는 어느 물질을 만든 다음에 그에 똑같은 형태면 되겠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조한 방법과 내일 제조한 방법으로 나온 품질이 다르면 나중에 약으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바이오약은 글라이코나 여러 가지 모디파이어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항상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세포를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이 배양하는 방법들을 다 이렇게 규정에 맞게 잘 갖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일련의 과정을 쭉 저희 내부에서 IND 파일링할까지 관련된 그 기술들을 갖다 했으니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셀라인 디벨롭먼트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초케이 셀을 내부적으로 갖춰놔서 외국의 라이센싱인 안에도 쓸 수 있게 저희가 또 세포주를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이 배양할 때 다양한 이 방법을 QBD 방법이라 해서 공정 개발인데 상당히 그 방법도 저희 잘 갖춰놨고요. 그리고 분석이 상당히 필요한 파트인데 이 분석에 대해서 웬만한 단백질 분석을 다 하고 있고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ADC 항체에 약을 붙이는 그런 폼이라든지 혹은 그 엑소존 분석, 그다음에 그 에피톱 매핑 같은 다른 데서 쉽게 할 수 없는 그 기술들을 많이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이 ADC 같은 경우에 분석 여러 가지 툴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HDX라고 해가지고 이 말하자면 그 항체가 어느 단백질에 붙는지를 이 매핑을 해야 되는데 에피토프 매핑이라 그러죠. 그것을 저희가 매스를 통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원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단백질을 갖다가 듀트리움 워터에 넣게 되면 그 단백질의 펩타이드 반도가 익스체인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져요. 그래서 밖에 노출된 부분은 이게 점점점 무거워지고 안에 그 숨어 있는 부분은 물하고 이게 닿지 않는 부분은 거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나중에 펩티드 헤이즈를 잘라가지고 매스로 분석을 하게 되면 이 관련된 이게 밖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체가 붙은 부위와 항체가 붙지 않는 부위를 같은 원리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PDL1에 대한 항체를 만드신 분이 기존에 알려진 그 항체와 다른 위치를 하기 때문에 특허성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관련된 매핑 그 정보를 매우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한 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물질과 같다는 걸 또 보이는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테크놀로지니까 추후에 좋은 항체 가지고 계신 분께서 에피토프 매핑 할 때 지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012년에 이 센터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13년에 건물이 완성돼서 쭉 성장하면서
현재 100여 명 정도 있는데 그동안 성장한 걸 숫자로 좀 나타내봤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콜래보레이션으로 저희가 100억 넘게 지금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서포트 건수로 뭐 4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다음에 커스터머들은 주로 이제 벤처 중소기업이 많고 학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점점 그 국내에서 연구를 신약 개발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더 키워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그 바이오 파마스티컬을 보시면 여러 키워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을 만드는데 이제 그 분야가 카티 같이 이렇게 아주 강력한 그 증상 완화가 아닌 아주 치료를 해버리는 그런 어프로치 새로운 모델리티가 나오면서 이민 체크포인트 같이 또 온콜리티 바이트 같이 캔서 분야에서 많은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머도 더 신경을 써서 아직 치료제가 없지만 이쪽 분야도 지금 확보해야 될 거고요. 그 외에 여러 이 효율을 올리기 위한 AI 방법이라든지 그 노화에 관련된 또 코로나처럼 또 제2, 제3의 또 아주 감염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비하기 위한 방안, 그다음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프리시전 메디슨 등등 해서 이 건강한 삶을 갖다 미리 예비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갈 거로 보여집니다. 센터에서도 아웃브레이크를 위해서 상당히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다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여러 리에전트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그 성장을 갖다 간단히 보여드린 거고요. 2012년에 요 멤버들이 이쪽 들어가서 2014년, 18년 현재 한 100여 명 정도 되면서 아주 여러 기업들을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그 기술을 갖추고 그리고 그 파트너가 돼서 그 여러분들이 새로운 타겟을 만들어서 찾아서 그래서 약을 만들 때 지원해드리는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태규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 강의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현주 교수와 권유혁 교수. 화면을 크게 해주세요. 오케이. 자, 뭐 이현주, 권유혁 교수 뭐 질문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그 선생님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우성 신약 개발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방대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세 가지인데요. 그 먼저는 이거 저희가 신약 개발을 우리 이제 학교에서 하다 보면은 네. 가장 큰 걸림돌이 식약처 승인입니다. 그 식약처 승인 과정을 저희가 공무원도 아니고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접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런 부분은 거기에 이제 식약처도 같이 있으니까 뭔가 콜래보레이션을 하고 좀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행정가로서 서포트를 잘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식약처 경우에 사실 파견 근무원이 있습니다. 예전엔 2명인데 요새 이제 한 분이 오셔 계십니다. 근데 그 의료기기라든지 그다음 의학에 관련돼서 그 단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 인허가 관련된 파트는 사실은 식약처 자체에서 운영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하지만 그걸 위해서 중간 나오는 데이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엑소소임에 대한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의 그걸 저희가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계 역할을 하는 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져요. 그래서 점점 뒷부분으로 가는 이제 약물들이 많아지면서 또는 앞에서도 이 새로운 기술일 경우에는 정말 식약처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연구분들과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쪽 면에서 가교 역할을 해서 지금 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게 굉장히 인프라가 잘 돼 있는데요. 실제로 거기서도 연구나 뭐 이런 연구 진행을 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것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저 센터가 하는 역할이 원래는 서포트하는 역할로 이해된다면 연구자가 어느 정도의 구체화 연구 성과가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 궁금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자체로 약은 개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기 연구를 하기 때문에 밖에를 등하실 수 있어서 그건 안 했고요. 대신에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뮤노제네시티 측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라든지 항체 라이브러리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밖에서 필요로 하는 그 기술을 파악해서 아니면 앞으로도 이 기술이 있을 거라 예상되면 그걸 이제 갖추는 걸 저희가 좀 많이 집중하고 있어 왔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고민한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보면서 저희는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내부의 시설들은 갖춰져 있습니다. 셀라인도 만들 수 있고 뭐 프로테인도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갖추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금 이게 아주 필요한 그 긴급성을 위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항체를 스크린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수도타입 바이러스를 해서 P3랩에서 바이러스 안 다루고 그 서피스만 이 기존의 그 진스라피처럼 그 바이럴 프로테인을 만들고 안에 렌티 바이러스 만든 그런 타입을 만들어서 좀 빠르게 뉴트럴라이징 이펙트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해서 그 약을 개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가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약 자체는 개발하는 걸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컨셉이 있을 때 네. 일단 이런 프로덕트가 예를 들면 항체 같은 게 는 만들어졌다. 아니고 리드 네. 단계에서 언제든지 오시면 콜라보레이션 됩니다. 말이죠. 왜냐하면 심지어는 그 아까 타겟 강의 슬라이드 다 나왔습니다. 예. 시간 없으니까 네, 그다 네, 빨리 네, 네. 간단하게 질문 간단하게 답.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그 프로젝트들이 많고 프로덕트 인프라가 많을 때는 그것을 잘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 좀 여러 사람들 연구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잘 할 수 있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질문 하나 있는데요. 그 카티에 관련된 기반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셔서 그 렌티바이러스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할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카티 같은 경우 마우스 내에서 디스트립션 어떻게 되는지도 볼 수 있고 그럼 양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GMP급 생산은 아닌 GMP급은 거죠? 아닙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국내에 그게 아직 구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면 아까 우리도 엔티바디를 유효한 걸 개발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결국 GMP 그레이드에서 공정 개발하고 대량 생산, economically feasible한 대량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 건데 하려니까 결국 셀트리온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등의 거대한 돈을 줘야만 그게 가능한데 지금 오송에서는 그런 일은 못하는 거고 난 GMP로 대학 만들고 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이 앞부분의 공정 개발은 난 GMP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컬처해야 되고 근데 그 전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 찾으신 항체가 정말 물성이 좋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바인딩은 잘하고 효력은 좋은데 이게 물에 잘 안 녹는다든지 서로 애그리게이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그리게이션 되면 B셀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나중에 ADL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 디벨롭먼트는 저희 쪽에 와서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GMP 생산도 가능합니다. 옆에 그 생산센터에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GMP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DP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은 단계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한번 직접 얘기해 주시면 오시면 저희 컨설트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오송 반국가기관인데 그죠? 거기서는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비교적 실비로 서포트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같은 일을 하는 민간 기업에서 상당히 또 항의를 하니까 그래서 아마 옛날처럼 그렇게 싸게는 안 하고 조금 가격을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기관에 또 자립하라는 얘기가 자립하라고 나오기 하니까,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저게 좀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민간보다는 이제 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CRO와의 어떤 경쟁도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 현재 있습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분야는 저희 나름대로 또 테리토리가 있다 보여지고 있고 그쪽은 또 거기서 할 수 있는 영향이 또 보여집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는 서로 이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옛날에 한때 좋을 때는 오송의 그 하이 테크놀로지를 거의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제 점점 세상이 각박해지고 정부에서 오송 단지도 자립하라고 하니까 가격이 점점 오르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커머셜 CRO보다는 아직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